쓸모와 보수적인 OECD에서도 한국은 돈을 좀 더 써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은 재정이 엄청나게 건전한 나라라고 말하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진동 끝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3-4조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통합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당은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24일까지 홍당기 장관에게 22개의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급 대상 범위였습니다. 최초 70%만 지급하자는 안과 100% 전국민에게 주자는 안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앞으로도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타이밍이야 라는 경제 슬로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큰 피해를 호소하며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사태 이후 3월 한 달만 일자리가 19만 5천 개가 줄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잠재적 실업자로 보는 인구는 23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은 1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으며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듭되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와 반대로 독일의 빠른 처리 속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3월 25일 7,500억 유로, 한화로 약 997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이틀 만에 상원 통과까지 마쳤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의회 통과 직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대다수 신청자는 신청 3일 만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내외국인 여부나 지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서류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지급했습니다. 독일은 GDP의 무려 30%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208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사상 초기 위기 대처는 초기에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거래 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을 도입했고 이 덕분에 3월 25일 마련한 20억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25조 원 규모의 지원금 중 75%를 일주일 만에 7만 6천여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현재 독일이나 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도 1, 2주 만에 정강석화처럼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1인당 10만엔, 한화로 약 11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한국은 방역은 가장 빠르게 했지만 긴급지원금 지급은 너무나도 느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면 나라가 위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서 728조 8천억 원으로 GDP 대비 38.1%였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40.1%로 OECD국 평균 109.2%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OECD의 33개 나라 중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3나라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OECD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은 돈을 더 써서 부채를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처음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소득하의 70% 지급안은 재정부채 40% 기준을 고집하고 추가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추가 지원 3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3%로 올해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번에 나라가 3조 원의 빚을 더 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에서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재정부채 40% 기준에 너무 매달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고 또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는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이 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면서 각국은 대대적으로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도 이를 피해갈 수 없기에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무너지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70% 지급을 주장한 이유 중 하나인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해 예산을 남겨놔야 한다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으로 볼 때 다른 나라보다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사태로 무역금융지원, 항공산업지원에 각각 수십조가 들어갈 것이고 실업급여도 증가하며 그 손실은 오래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차 충격이지만 앞으로 2차, 3차를 거치며 실업자들이 늘게 되면 국가보호망을 구축해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18개월 안에 백신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경제가 온전히 옛날로 돌아가려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8개월 뒤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도산한 기업이 정비돼야 하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빚을 내야 하는 시기가 오는데 국가 부채가 낮고 재정 건전성이 높은 한국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역 모델이 한국에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기에 빠르고 공격적인 대응을 통해 확산세를 잡아냈습니다.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시키고 이동정보를 공개하며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파악해 검사받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찾아내 확산을 막아내며 다른 나라와 같이 전체 봉쇄를 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막아낸 것은 지금 주요국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봉쇄령이나 이동 제한 없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역 정책이 되었는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아직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나라들에서 봉쇄령이 길어지자 터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봉쇄령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항이 심한 나라는 현재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돈이 메말라가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한데 모여서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위대는 경제 봉쇄를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공산주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와 호소가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트럼프는 주정부에 알아서 완화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확산세가 주춤했던 미국에서 이틀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고 22일 신규 확진자도 39,500명에 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는 시위에서 더 나아가 약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올해 2억 6,500만 명이 굶주림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방역 조치를 못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봉쇄령을 내려야만 했고 이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작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행한 빠른 검사와 더불어 봉쇄령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했던 방역 방식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역의 모범적인 모델이 됨과 동시에 방역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위기 속의 한국은 진단키트와 의료 물품의 수출로 인해 바이오 산업이 더욱 성장하며 한국 브랜드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경제적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경제 회복에서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역 모델로 삼았던 나라들은 경제를 재건할 때도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명문대 교수들은 위기 대응에서 한국을 모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교수들은 한국이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접촉자들을 추적 방역함으로써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계속 개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남아공이 지금 하고 있는 봉쇄령으로 인해 시간을 벌었지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한국식 대량 검사가 봉쇄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감염병 석학 데이비드 피스만 토론토대 교수는 한국이 최대 340만 명까지 생길 수 있었지만 11,000명대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월 23일 국가위기를 선포한 후 종합적인 방역을 통해 340만 명 확진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으로 큰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은 한국은 방역에도 성공하고 위기 속 경제정책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나오고 있는 한국은 5월 5일 프로야구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중단되고 미국 ESPN이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을 문의하면서 미국 야구 팬들에게도 KBO 리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SNS상에서는 저마다 이유를 들어서 KBO 팀들을 선택하겠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 팬이다. LG 트윈스를 응원하겠다.
행크 콩코가 코치로 있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 되겠다. 토론토 팬이다. 류현진이 뛰었던 하나 이글스를 응원한다. 또한 최근 북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인 삼성전자와 기아차로 인해서 이들 팀을 선택하겠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을 수상한 텔루라이드는 북미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웃돈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였고, 삼성전자의 가전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야구 팬들은 그동안 낯익은 한국 브랜드를 단 팀들을 보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난 기아차를 몰거든. 가자 타이거즈. 난 삼성TV를 좋아해. 라이온즈 파이팅. 이제 앞으로 미국인들은 방역에 성공한 한국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안방에서 한국 야구를 보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